뭐라 비합리적이라고 해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이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 감성 자체에 상처가 생기고 감성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다시 또 그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른 견해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일본의 이나보루 가지오라는 사람 들어보셨는가? 일본 항공을 갖다가 발전시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생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인생은 여기다가 뭐랬냐면은, 내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또 까먹었죠. 능력. 그 사람이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다는 둥, 나는 뭘 배웠다는 둥, 나는 무엇을,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 고박이 여기다가 중요한 게 사고 방식. 이게 능력에다가 열정을 곱하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도 있고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모디 대학도 나왔고 능력 뭘 배웠다는 능력에다가 열정이 있는데 열정까지 뛰어난다 그래요. 이것은 전부 다 플러스예요. 이것은 플러스. 그러죠. 양수예요. 양수. 능력도 양수, 열정도 양수. 근데 이 사고방식에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잘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고방식은 마이너스고 잘된 사고방식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 자체가 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사고방식, 바른 견해를 갖고 살아가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여기다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가시는 곳이 국가가 보호해주는 그런 데를 가고, 또 능력과 열정이 있는데 잘된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받고 다른데 행복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고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고방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견해 같은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이런 부분이 제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늘 차도 못 들어오고 해서 왔는데 오늘 또 여기서 졸면 또 어떻게 하지? 또 졸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이 귀중한 시간에 저 하나 사고방식 하나만 우리가 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 하나만 우리가 갖고 살아도 다 끝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아니요. 네, 주세요. 우리가 불교에서 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는. 그다음에 또 나의 것, 나의 경험 하면서 이 나라는 말을 계속 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하나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자비가 있어야 된다.
보살의 어떤 정신 중에 우리가 보살 불교에서 말하면 보살 사상이 있죠. 보살 들어봤죠? 보살님 하면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부처가 고타마 시타를 타듯이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이 과정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살 이거 부처가 되기 이전에 수많은 어떤 이게 복과 지혜를 닦아 나가면서 이 보살도를 닦아 나간다 그래요. 근데 이분도 많이 거의 다 깨달은 분이죠. 근데 이 해 나가면서 이 지혜라고 할 때는 우리 무아라는 말 많이 쓰죠. 제법이 무아하다고. 이 아가 무한대로 갔다가 축소가 되고는 무한대의 축소는 거의 내가 없어버리는 자아가 사라진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이루어졌지 나라는 것이라고 말할 게 없다. 아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혜 개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가 무한대로 확대된 경우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자비심을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그러고 나와 동일시해 나갔을 때 그 도와주고 싶지 저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잖아요. 나의 무한대로 확대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비라는 사무량심. 이 세상이 전부 다 나와 연관돼 있고 나의 몸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무한대로 확대시켜 나가는 어떤 이런 이 자비심. 그래서 때 보면은 이 나라는 존재를 두고 무한대로 축소해 나가다 보면 제법 무아가 되고 여기서 보면은 나를 갖다 무한대로 확대해서 우리가 이게 사무량심을 많이 쓰니 사무량심. 한량없는 마음을 자비이사라 그래서 남이 아파하는 것도 같이 아파해주고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무량심을 해 나가려면은 내가 수없이 확대돼야죠. 나라는 사람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나의 또 다른 나와 동일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와 자비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알기는 모르는 오늘 한번 또 해봐야 되는데 앞전에 했던 거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요? 앞전 시간에 뭐 했는지 모르겠죠? 생각 안 나잖아요. 또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거 보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우리 여기에다가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 기억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남다 보니까 번뇌 그걸 나 번뇌라고 번뇌. 부처님이 한 이 불기 BC 한 6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80세 동안 여기 열반에 이렇게 80세 생활 살고 열반에 들었고 거의 한 16세 정도에 결혼을 해서 29세 정도에 출가를 하고 또 35세에 성도를 하고 여기서 45년 동안 법을 펼치다가 열반에 이렇게 인제 부처님의 생애잖아요. 여기서 불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BC 800년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우파니샤드 이제 들어갔죠. 시대라고 말 그대로 철학이 난무했던 철학 시대라고 철학.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 보면 BC 1000년 정도 이때 우리는 갖다 여기를 브라마 시대 여기를 갖다 우리는 종교 시대라고 그러고 이게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놨는데 우리가 알아먹기 좋게 잠깐 이름을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이걸 해갖고 시험 문제 낸다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거죠. 알겠죠? 그냥 우리가 볼 때 이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시대를 갖다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거지. 이걸 어디서부터 산이 저기 한강에서부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디서부터가 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알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 산이라는 것도 없고 강이라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잠시 이걸 강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산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산 중에서 여기는 서달산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관악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두 개는 연결됐어요. 근데 그 구분점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BC 한 1300년 그러니까 1300년 전에 이때 베다 시대라고 그러고 베다 시대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신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표현을 인도 그래서 이 베다 시대 이 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에서 딱 유럽 쪽에서 인도로 넘어오는 아리안족하고 그 인도의 그 원주민하고 싸워갖고 그 아리안족이 이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찬양하듯이 만들어지는 게 이 성경 같은 베다 아시겠죠? 그렇다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됐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는 한 3개월쯤 뒤에 1차 3개월 뒤에 1차 결집이 생기죠. 이게 내분이 생기죠. 이제 불교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해주스님이 막 제자들 많이 길러놨는데 나중에 해주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제자들 간에 이게 안 생기겠어요? 우리 해주스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유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지키지 않거냐 이게 되게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때 한 3개월 뒤쯤에 1차 결집을 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지내다가 이렇게 결집을 하고 이때 경을 갖다가 이렇게 합리화시켜 놓으니까 또 100년쯤 뒤에 가보니까 또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죠. 기회를 좀 바꾸자는 둥 우리가 돈을 좀 갖고 살자는 둥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2차 결집을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율이 만들어져요. 경율론 할 때 율이 만들어지는데 또 한 100년이 또 지나니까 제 3차 결집을 해요. 이때 아쇼카 왕 시대인데 이 아쇼카 왕이 많이 도와주고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게 불교가 귀족 불교가 돼가는 귀족 불교가 너무 칠판이 좀 너무 그냥 그런 대로 쓰면 되겠죠. 네. 아쇼카 왕이 어떻게 불교의 전성기고 인도가 최초로 통합되는 시대잖아요. 이게 아쇼카 이때가 BC 300년 그쯤 되겠죠. 300년 정도 BC 300년 정도 아쇼카 왕이 있어서 이때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불교가 귀족 불교가 돼가요. 귀족 말 그대로 스님들은 너무 잘 사는 거 잘 사는 사람들이 돈도 갖다 주고 하니까 뭐 엄청 잘 살고 뭐 이게 왕족들이 막 후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본래 정신을 많이 잃어버려서 그다음에 한 BC 1세기 정도에
1세기 정도의 이제 대승 우리가 그래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자 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다시 이제 서기가 한 서기 1세기 정도에 그때 대승불교가 나왔나요? 네? 대승불교가? 네, 조금 한번 봐볼게요. 조금 헷갈리니까. AD 4세기 정도에 그렇죠. 마우리아 왕조가 이렇게 생기는데 또 헷갈리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네, 4세기 정도에 마우리아 왕조가 하면서 이제 이게 뭐가 생기냐면은 인도의 민족 종교 브라만 종교가 이렇게 생기죠. 인도의 민족 종교가 부흥을 하는 민족 종교가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 민족 종교가. 그러면서 한 6세기 정도에 힌두교가 생기죠. 힌두교 브라만 종교하고 플러스 민족 종교하고 민족 신앙이라 하죠. 민족 신앙 이 합해져 갖고 이제 여기서 생기는 게 힌두교가 생기는 거죠. 힌두교. 그래서 이게 힌두교가 생기고 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불교가 이제 이게 힌두교하고 합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밀교가 나오는 거죠. 밀교. 그러고 나서 한 1300년 정도, 1300년쯤에 이때부터 이제 밀교가 나오면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하기 시작하고 한 1300년쯤 되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평하고 사라지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강 전부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요것만 좀 몰라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했구나. 나도 몰랐어요. 책을 보다 내가 가르쳐 주려고 책을 보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내가 갖다가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제 또 한번 봐야지 또. 좀 그래도 맨날 이야기 같은 거 이거 보면서 좀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이제 예단계 영상 중 초선에 해당하는 경지에 도달한 적이 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속존의 수행 생활을 전환시키는 커다란 실마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거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동쪽에 노예가 남쪽으로 가서 경자를 보고 서쪽에 가서 이게 죽음을 보고 북쪽문에 출가사무를 봤다고 그러는데 인생 우리가 저렇게 늙어가는 노인과 병들을 보면서
삶의 어떤 이 무상함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거 죽는 걸 죽고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어떤 집착도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막 집착하고 사는데 삶에 대한 어떤 집착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죽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속존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걱정한 부왕은 동료로서 속존을 모시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기분 전환을 위해 말을 타고 성 밖을 산책하도록 속존에게 권유하도록 명령한다. 기분이 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동료들의 청을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 밖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본다. 어느 날 성문 동쪽 문을 향해 밖으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안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애처로운 노인을 보게 된다. 늙음의 괴로움이 이런 것이란 것을 실감한 석조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대로 성으로 돌아갔다. 또 남쪽 문을 통해서 병자를 보고 다른 날 동료 권유에 따라 남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보았고 역시 참담한 심정으로 그대로 성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날 서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을 보고 역시 그대로 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른 날 북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을 때 이번에는 출가사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참 이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나가는 출가사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병들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에 직면하여서 고뇌가 한층 깊어져 있던 석조는 출가사문으로서의 삶이 그러한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는 거죠. 애기 낳아놓고 나올라라는 애를 낳아놓고 출가를 해 나가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야쇼다라는 아내가 이게 또 못생긴 여자도 아니고 유은 여자도 아닐 건데 그것도 놔두고 또 아들은 처음 태어났으니까 뭐 남자가 아들 태어났다고 그 핏덩어리를 얼마나 애착을 갖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해도 될 것 같아. 지 맘대로 막 켜졌다 냈다 하라고 했대. 그러게 나가면서 저렇게 출가를 하게 돼 있다는 거. 근데 뭔가 막 출가를 저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저 독한 마음이 있는 거죠. 독하다면 독하고 이렇게 동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늙어서 가는 사람, 남쪽에 보니까 이렇게 병들어서, 서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죽어가서 장사 지내는 모습, 북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다 돼가는 거잖아요. 늙어서 병들어서 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나가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이 별로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굳이 꼭 이런 거에 나와 부처님 일대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번쯤 늘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지. 부처님 생에 뭐 부처님이 더 깨달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한테 위압감만 주는 거예요. 부처님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갈비뼈 다 나올 수 있도록 6년 동안 고향에서 뭐 닭대기 조금 먹고 이렇게 해갖고 뭐 이거 만지면 여기가 다 이게 머리카락 다 뽑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회복부자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경기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잘 안 돼요. 그걸 흉내낼 수도 없는 거죠. 내가 내 여건만큼, 내가 내 지금 놓여 있는 만큼 내가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도 부처님같이 수행을 한다고 또 해보고사님 108배 해지 말라니까 108배 열심히 하고 정형외과 또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내 형편에 맞춰서
부처님이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뭐 우리까지 고생해 나가면서 거기다 뭐 고향에 나와도 몸 정형외과 맨날 가고 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알겠죠? 네. 아, 저 고행이 우리한테 큰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구나. 그거 하나 알았으면 됐죠. 고생 굳이 사서 고생 안 해도 되고 내가 적당히 내가 어떻게 내가 중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 분 한 명이 대표로 거기 저기 한강물 건너다가 죽는 거 봤으면 되지 또 그것도 따라가서 같이 죽을 거예요. 요거 알겠죠? 네. 네. 오늘 여기 한 시간에 좀 쉬었다가 합시다. 땅콩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조지 워싱턴 카사니 땅콩 박사라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별명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인데 지금 힘들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한테 충분히 사랑을 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충분히 사랑을 주면은 어떤 대상이든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 보인다.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늘 사랑을 줄 알면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이거죠.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땅콩 박사 식물을 키워 나가면서 그렇게 나갔던 사람인데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대상을 존중하는 거. 대상을 갖다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그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까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비밀이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심이 사라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을 판단할 때 맨날 옳다 그르다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분석하려고 나한테 들이대면 어쩌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무조건 나를 존중해주고 늘 좋아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서면 어쩌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의 어떤 그런 자세라 이거 명상. 어렵습니까? 네? 행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있는데 행하면 되지 행하기가 왜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죠. 완벽주의. 저도 이제 좀 이게 보면 완벽주의에 대해서 현대 가장 지금 문제점이 완벽주의잖아요. 완벽주의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일을 미루는 거죠. 바로 그냥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모든 건 실수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 이때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해보고 나서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완벽주의의 이게 어때 질병 수준이죠. 저도 또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강의 들어오려고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 보니까 이것도 병이다. 그런 생각을요. 뭐 잘하려고 하는 어떤 것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완벽주의. 내가 여기 한번 그 어떤 미국에서 이 CEO들을 우리나라 한번 뽑아봤다니까. 옛날에 이 완벽주의가 큰 병이다는 거.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같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완벽주의를 버리라 이거죠. 완벽주의는 이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야기가 나오면 끝도 밖에 없어. 출가가 나오죠. 아까 이제 출가하는 거 나오죠. 유선 출가상에서 네 번째가 이제 시타르타 태자가 귀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 아내 잠자는 틈을 따서 아내 나홀라를 놔두고 이제 출가를 해 나가는 성을 떠나서 이제 유성 출가하는데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데 참 독한 사람이다. 어느 불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의상과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또 보통의 젊은 남자라면 잠시도 버티지 못할 관능적 몸짓을 아름답게 취하던 무의와 시녀들이 연애 후에 단정치 못하고 너저분한 모습으로 돌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염세적인 마음이 속존의 마음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너무 잘 다듬어진 이야기로서 속존에게 출가의 마음을 일으키기에 훨씬 설득력을 가졌다. 이게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밤에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춤도 추고 해 나갔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죠. 치마는 위로 올라가 있고 화장을 아주 여기 다 그려놨는데 이상하게 다 돼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출가를 해 나가는데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수행의 길로 나서는 이 태자, 시타르타 태자는 어둠의 세계를 버리고 광명의 길로 나섰다.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하고 부처님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거죠. 29살 때 세조는 한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 나왔다고 전한다. 그는 카필라 바스트에 성물을 놔줄 때 마음을 굳게 맹세했다. 더없이 큰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기 전에는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새벽녘에 마이네아에 이르러 남아총 근처에 이르러서 화려한 옷을 버리고 사냥꾼의 누더기로 걸치고 단도로 머리카락을 썩둑 잘라버린다. 손가락 두 마디 길이 정도를 남기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여기 나가는 거 있죠? 마부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은 그냥 돌아가라 나는 이제 갈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시타르타 태자의 출가의 의미,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고 이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참 딱딱하죠. 예, 본인이 한번 출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출가. 어떤 사람은 출가의 의미를 청년의 의미라 할까요? 청년 또 청년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갖다가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출가의 의미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고 고통 속에 빠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함이고 시타르타 태자의 출가는 위대한 포기자 위대한 벌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이렇게 포기하고 위대한 벌입니다. 제가자의 수행 생활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이게 비구 출가였던 이런 성스러운 고함이 있고 성스럽지 못한 고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성스러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스럽지 못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성스럽지 못한 것을 구하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스스로 생로병사의 근심과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재앙임을 알지 못하고 집착하여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더없이 안온한 열반을 구하더라도 끝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다. 성스러운 구함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스스로 생로병사 근심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재앙인 줄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더없이 안온한 열반을 구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스러운 구함이다. 생사의 법 가운데 있으면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에 더러움에 가득 찬 사람인데 그것이 재앙임을 깨닫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면서 중화원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적어놨어요. 이거 다 끝난 게 뭡니까? 이게 쉽게 끝나버리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할 말이 없는데 뭔 이야기를 해야지. 출가라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짚고 한번 내가 한번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요. 일대사 인연. 부처님의 출현과 가르침, 부처님의 한번 이 정도는 알죠? 네, 일대사 인연. 우리가 법화경에 나오는 이렇게 개시 부처님의 어떤 지견을 갖다가 열어서 불지견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까 보면 부처님의 이 지견이라고 해요. 지견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것을 열어서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깨닫게 만들어서 열반에 들게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당신이 깨달아서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어떻게 보면 팔정도 같은 거죠. 사성제 팔정도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건가? 결국은 요거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불교가 이대한 거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으니까 사성제 우리가 팔정도라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팔정도. 어떻게 보면 요거 불교의 부처님의 45년 동안 설했던
이게 뭐냐면 이 사성제 팔정도죠. 어떻게 또 인생은 너무 고달프더라니까 이게. 이게 고통의 원인을 보니까는 집착으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 있고 이렇게 집 이걸 갖다가 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도성계라 이거죠. 요걸 갖다가 이게 팔정도고 요것을 갖다가 이상에 있는 고통이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던가요? 나는 되게 인생이 참 고달픈 것 같아요. 안 살자니 그렇고 열심히 안 하자니 안 돌아가고 열심히 살자니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지 않던가요? 구멍가게 하나 열어놔봐요. 아마 열어서 닫을 때까지 아마 고통일걸요. 괴롭고 거기에 계속 지켜서 있어야 돼요. 구멍가게 사람이 없으면 구멍가게 운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말 그대로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정도 안에는 중도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알겠죠? 부처님의 지견을 갖다가 열어서 한번 보여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반에 번뇌가 다 사라진 어떤 그런 것에 들어가게 만드는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이 개시 오입이라고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할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한 시간씩 한 30분 남았으니까 질문할 거 있어요. 없죠? 뭐 알아야 또 질문을 하지. 내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네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씩 이야기를 할까 하고 약간 완벽주의 병인 줄 알겠죠? 완벽주의 한번 읽어줄까요? 어느 기업에 내가 그럼 시간이 되니까 내가 완벽주의 읽으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요. 내가 어디다 뒀지? 안경을 좀 벗고 멀리 놓고 보면 보이니까 그 기업에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기업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자살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블로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22년도에 이걸 뽑아놨다가 완벽주의는 환상이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지만은 실제로는 해를 끼친다. 나는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른바 첫째 줄 증후군이라고 할까? 희생양이었다. 또 독자의 주의를 즉시로 끌지 못하면 그들이 내게서 관심이 멀어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애쓸수록 더욱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완벽주의의 문제다. 무언가 놓쳤거나 망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가 어떤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짓이다. 그것은 최고가 되기 위해 쉼없이 항상 노력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이 심리적인 압박이 유행성 전염병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스스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심각한 불안장애, 심각한 정신불안장애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완벽주의는 개인적인 만족을 좀처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는 완벽함을 성취 못하는 대신 실망감에 젖어들 뿐이다. 완벽주의는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완벽주의, 이 앤 윌슨 셰프라는 사람이 완벽주의는 최고 수준의 자기 학대다. 자기를 학대해 나가는 방법이 완벽주의, 자기 최고의 자기 학대다 이거죠. 최고 수준의 자기 학대다. 나는 완벽주의자에서 회복된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나만의 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책 스케치 포 체인지에서 나의 책에서 설명했듯이 완벽주의는 최고의 조직적인 신경증 중의 하나이다. 완벽주의는 팀 리더와 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내 연구와 컨설팅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직이 변화에 실패한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조직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디어 부족이 아니다.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지나치게 생각함으로써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것이다. 잘 이해되고 있는 거죠? 네. 나만 믿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완벽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너무 똑똑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완벽주의 질병에 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상대방을 갖다가 너무 평가를 해 나가면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너무 많이 파악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인기를 얻다가 보니까 요즘에 블로그에 좋아요 눌러주라고 난리가 없어 피잖아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이게 큰 병이다 이거죠. 이것도 이야기 비평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내가 읽어갈 테니까 어디까지 읽었지? 스케치 밑에. 네? 의사결정 지나치게 생각함으로써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것이다. 우리 그 생각 결정 못하는 그 증후군이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결정장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그런 것들 지금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 심리학자인 린다 블레이어는 완벽주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완벽주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결과물에 창조 또는 완벽한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완벽한 결과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것이 곧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웰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 웰빙 같은 이걸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것으로 신경 쓰는 것이 어렵다. 이 완벽주의의 문제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못하는 거. 이거 큰 병인 거지. 완벽주의는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바람직한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항상 높은 것만을 목표로 하는 데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지나치는 완벽주의는 결국 심신의 건강에 해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고 말기 때문이다. 휴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성취와 완벽한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다. 완벽주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완벽주의는 사람들이 취약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판단을 거부한다. 지 잘났으니까. 알겠죠? 남의 충고가 안 들어오는 거죠. 완벽주의자의 이 큰 병 중에 하나가 남이 충고해주면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깡그리다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판단을 거부한다.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우리가 기준을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 이거죠. 한번 해봐요. 알겠죠?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에 비추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심리치료사와 멘토들은 현재 집착하고 있는 그들 자신만의 기준을 낮추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심리치료사들이 저 완벽주의한테 이렇게 낮추라고 맨날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안다. 완벽주의자들은 조언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주의를 진심으로 극복하고 싶다면 이러한 완벽의 집착을 점점 증가하게 만드는 이면의 문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마땅히 이해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제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완벽주의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 시대에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이 배워가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완벽주의는 당신을 완벽한 존재로 느끼게 하지 않는다. 대신에 부적절함을 느끼게 만든다. 완벽주의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부적절함을 느끼게 만든다. 완벽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건강에 해로운 완벽주의가 급증하여 섭식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고혈압 및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개인적인 기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뛰어나야 한다 와 같은 강렬한 자기 비판, 완전한 실패는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 혼합되어 이런 생각들이 이게 혼합되어서 발생한 결과다. 자신을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심리적인 압력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어떤 이런 욕망들로부터 비롯된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 우리의 욕구도 이제 새로운 최고점을 찍은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완벽을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 특별한 공간에서 좋아요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스스로 완벽함을 느끼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준을 갖는다. 그들은 학업 및 직업적인 성취와 업적, 외모, 소유물에 대해 스스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삶이 완벽해야 한다는 현대 신화에 빠져들고, 현대 신화다 이거, 현대 신화.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거 현대적인 큰 병이다 이거죠. 현대적인 신화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북미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10대 중 3명이 건강에 해로운 완벽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심지어 생명을 이어가기까지 한다. 완벽주의 성향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완벽함은 불가능한 목표다. 완벽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한 목표다. 이는 곧 실패와 고통을 위해서 자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알겠죠? 완벽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이것은 곧 실패하게 돼 있다. 이것이 완벽주의의 역설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그만할까요? 그때 한 쯤에 다 읽어줘야 되겠죠? 네. 양이 꽤 되니까
부담감이 지금 있는 거죠. 또 계속 읽어야 되니까. 잘 들립니까, 근데? 네. 네. 완벽주의. 우리가 완벽주의가 되지 말자는 소리예요, 지금. 완벽주의 큰 병이다. 실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지. 완벽주의 요거 하다가 보면 인생이 우울하고 얘들한테 잘해야 된다 몇 번 춤을 해봤자 지 인생 못 살고 나중에 괴롭기만 하다니까. 완벽주의는 압제자의 목소리, 즉 사람들의 적이다. 그것은 당신을 평생 편협하고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 것이고 당신과 당신이 처음으로 만드는 엉성한 초한 사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앤 나못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완벽주의의 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완벽주의가 태도라든가 세부 사항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완벽주의가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증폭시키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기 감각에 문제가 있는 관계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의과대학교의 임상심리학자 파울 헤비튼가 이런 사람이 영어로 써져서 내가 모르겠어요. 파울 헤비튼. 완벽주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존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과제라든가 직업 관계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고자 하는 집착은 우리의 불완전한 자아를 완성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완벽주의는 모두 다 똑같지 않다. 이런 유형으로 나타난다. 완벽주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 자기한테 들이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완벽주의가 되고자 하는 거.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들은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면서 완벽함을 달성하고 동시에 실패를 회피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유지한다. 이들은 혹독하게 자기를 평가한다. 자기 기준을 엄청 높게 하고 자기가 뭐 좀 실패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우월주의가 되는 거죠. 자기 우월주의. 나는 완벽주의가 자기 수준을 너무 높게 잡는 사람. 또 타인지향주의. 두 번째가 타인지향적인 완벽주의자들은 파트너라든가 친구 또는 동료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비현실적인 표준을 설정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행 방식을 평가할 때 매우 엄격하다. 다른 사람을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부가적인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더 나쁜 것은 불안이라든가 우울증, 자살 충동과 같은 매우 관련성이 크다. 이런 것과 매우 관련성이 크다.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판단하고 정의하게 한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어떤 내 삶의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 사회 부가적인 완벽주의가 돼가는 거죠.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불완전함의 선물을 썼듯이 이런 책 제목이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사람은 이런 불완전함의 선물을 썼듯이 건강한 노력은 자기중심적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노력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이다. 반면에 완벽주의는 타인중심적이다. 즉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이다.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제고해야만 한다. 특히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실수를 용납할 수 없으면
일을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실수를 갖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루는 경향이 있다. 완벽함이 아닌 의미를 찾아라. 이게 의미를 너무 지루합니까? 아니요. 지루할 것 같아. 대답만 지금 아니요 하는 거죠. 좋아요. 한번 칼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 읽었는데 2번인가 3번인가 읽어봤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완벽주의가 분명히 안 좋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을 또 문장이 또 너무 또 길더라니. 장문이 들어니까 짧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 말이 꼬이더니 또 한번 내가 항상 다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글씨도 좁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좀 크게 써놨으면 되는데 완벽함이 아닌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의미를 완벽함을 찾지 말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 일의 완벽함을 갖다가 부여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 일의 완벽함을 부여한다.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소리죠. 알겠죠? 그러면은 그 일에 완벽해진다 이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해라. 완벽주의를 극복하려면 우선 삶과 타인 및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재구성해야만 한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완벽주의를 극복하려면 의미를 찾아라. 그러나 의미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이 진정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 철학 교수인 이도렌도가 그 저서 Finding Meaning in Imperfect World,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불완전한 세계에서 의미를 찾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에서 제시하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삶의 의미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또는 가치의 문제이며 의미 있는 삶을 충분한 수의 가치의 측면이 충분히 있는 삶이고 가치의 측면이 충분히 있는 삶이고 무의미한 삶은 의미 있는 삶은 충분한 수의 가치 측면이 있는 삶이고 무의미한 삶은 충분한 수의 가치의 측면이 부족한 삶이다라고 썼다.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의미가 많은 삶, 의미 있는 삶은 가치가 많은 거고 의미가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빠진 것이 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주의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많죠.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 나의 부족한 것만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봐.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그걸 찾다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재산들을 놓쳐버리고 있다.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흔하고 해로운 것은 완벽주의자, 추정, 즉 의미 있는 삶에는 완벽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믿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알겠죠? 의미 있는 삶에는 완벽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에서 초월하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속인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것에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이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 추구 완벽주의자들은 이 평범한 것들을 갖다가 다 버린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별로 의미를 못 찾는다 이거죠. 평범한 것에서 초월하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속인다.
우리들 대부분은 완벽함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다. 실망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감각을 빼앗아간다. 랜도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으로 식별하기와 인식하기를 추천한다. 식별하기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한다. 랜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랜도의 관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다. 그런데 일생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은 어느 하루의 저녁 시간 동안에 그들의 어떤 식당을 갈 것인가,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인지 등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하려 한다. 좀 어렵죠.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갖다가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서 하는데 밤에 보면은 오늘 밥 뭐 먹지? TV는 뭘 볼까?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게 인식을 식별하고 있는 거죠. 또 인식하기가 있는데 인식하기란 식별하기의 다음 수순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랜도는 한 친척이 자신의 36세 아들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 어떻게 감사함으로 표현했는지 소개하였다. 36세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아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때 이 슬픔보다도 얼마나 이 아들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수준에서도 의미 있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다. 알겠습니까? 말이 좀 꼬인 것 같죠? 어머니가 이렇게 36세 한 친척이 자신의 36세 아들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 어떻게 감사함으로 표현했는지 소개하였다. 그녀는 이성적인 인지의 수준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이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수준에서도 의미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의미 있는 삶이 완벽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평범한 것에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렌즈를 갈아 끼워야만 한다. 우리는 박물관에 들어갈 때 미적인 관점을 장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미적인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 랜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이와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상적인 것들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감수성을 한번 길러보자. 우리 박물관 갈 때 그러죠. 그림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양을 갖고 나는 그래서 박물관 잘 안 가요. 그럼 또 배워야 되잖아요. 나는 재미없는데 뭐 가면 이 작품을 이렇게 감상해야 된다는 좀 감상해야 된다는 빨리 안경을 딱 끼고 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맛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도 인생 살아나가면서 이런 어떤 안경을 갈아 끼면서 평범한 곳에서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들은 평범한 것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죠.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대강 감은 잡겠죠. 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한 모든 조크를 개선하라. 그리고 그만두어라. 무슨 좀 그런데 그만둔 이후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결코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 완벽주의는 과대평가되고 있다. 절대 이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다. 알겠죠? 완벽주의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편집하라. 이건 책 쓸 때 그런 거. 이 작가가 이 책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젝트의 시작은 준비 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가 아니다. 작가 다니엘 핑크는 작품 오프닝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일단 쓸 것을 권한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나중에 삭제하라고 제안한다. 시작은 당신의 목청을 가다듬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의 행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최종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바짝 떠오르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디자인 또는 글을 충분하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것을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것이다. 일단 시작해라 이거죠. 내가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 글 쓰는 사람들의 이게 방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막 쓰다가 딱 결론 내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쓰는 거죠. 그래야만 이 글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완벽주의가 되려고 그러면 생각하다가 글을 딱 쓰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쓰는 거죠. 왜? 처음에 쓸 때 누가 잘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써라. 처음에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와서 다시 처음만 수정하면 되니까. 나도 몰라요. 한 장 남았으니까 이거 봅시다. 그러면은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판단하지 말고 흐름에 한번 맡겨봐라. 일단 시작하면은 세세한 부분에까지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또 즉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여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분석하느라 더 이상의 진전 없이 꼼짝도 못하고 마비되는 일들을 피해야 한다. 작가 다니엘 핑크는 당신이 글을 잘 쓰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당신을 느리게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메모를 하고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라고 제안한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무리가 끝나면 언제든 메모해둔 부분으로 되돌아와서 해당 부분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다. 전 과정의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요정을 만끽하고 동시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깨닫도록 하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 시작하라. 허구의 마감일을 만들어 놓는 것은 나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 특정 날짜 또는 지정된 시간에 프로젝트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SNL의 오랜 제작자인 또 영어가 나왔네. 롬의 미셸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 쇼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쇼의 시작 시간이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진행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쇼를 시작할 때 모든 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다고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작가이자 코미디언인 티나 페이가 그녀의 두려움과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완벽주의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성취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감일은 또한 우리의 자신의 진면목과 현실을 고스란히 유지시켜준다. TV 생방송에서 완벽한 것은 곧 지루한 것이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지루하기가 말할 수 없는데, 완벽주의는 지루한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완벽주의는 지루한 것이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웃고 같이 난리 법석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졸립니까 이쪽? 졸 수도 없죠.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완벽주의는 지루한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이거 좀 어렵죠. 완성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완벽주의자들은 어려운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결코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는 것을 회피한다. 미루는 것은 내가 여기에 쓴 것처럼 비효율적인 감정관리의 결과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소소하고 다루기 쉬운 것을 취하여 진행함으로써 불안감과 지나친 생각을 줄일 수 있다. 보다 건강한 목표를 한번 찾아보라.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곧 당신 스스로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을 알아보고 가능한 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라. 필요할 때 목표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곧 당신의 기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던 것에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바꿔라.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라. 실용적이 되어라. 목표를 높게 잡되 당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라. 만약에 실패한다면 약간의 자기 연민과 그 과정에서 당신을 도울 것이다. 결국 당신은 완벽하지 않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삶은 11시 30분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끝났어요. 완벽주의가 얼마나 문제인 줄 알겠죠. 우리가 이 삶의 가치를 찾으라고 해나가면서 꽃과 잡초의 이야기를 꽃하고 내가 한번 내가 써볼게요. 꽃하고 잡초하고 어떤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꽃이에요? 잡초 아닌 것이 꽃이고 꽃 아닌 것이 잡초. 어떻게 그런 것을 말재주를 보여줘요? 스님한테 배웠어요. 나한테 배웠어요? 기가 막힌. 원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사전적인 용어도 없대요. 꽃이라고 말하는 잡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것은 다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주관적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정의 내릴 수 있는 경계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관념이죠. 꽃이라고 누가 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것을 꽃이라고 말할 때 내가 꽃이라고 생각하니까 꽃이 거고 내가 잡초라고 생각하니까 잡초인 거지. 잡초는 꽃이 안 피나요? 자세히 보면 꽃이 펴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풀꽃이라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주관적이다. 이건 주관적. 세상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전부 다 지마음. 알겠죠? 예, 내 마음이 넓으면은 다 꽃이고 내 마음이 좁으면은 다 잡초예요. 근데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은 이 주관. 아까 완벽주의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완벽주의 마음은 이 정 같은 거예요. 정. 말 그대로 완벽주의한테 모든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으라면 이 완벽주의가 다 무너졌을 때 상대방이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보이겠어요? 요거 꽃과 잡초는 정의 내릴 수 없다. 지 마음 따라서. 알겠죠?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 그만합시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완벽주의를 갖다 보니까 정정과 응용해서 하신 거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죠. 오늘 강의해준 주인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할게요. 다음 강의 월요일날 30일입니다.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4월 22일부터 강사 정조승 모시고 교양 강좌 손수경 강의 시작합니다. 혹시 손수경 강의 관심 있으시면 등록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신묘장구 대단하게 천일대 정진기도 있습니다. 저희 기도에 동참하시면 사경집을 드리거든요. 그 사경집을 100일마다 이렇게 사경하셔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갖고 오시면 저희가 부처님 앞에 봉안하고 또 같이 법회에서 독송합니다. 이번이 300일차 기도인데요. 300일차 기도는 4월 23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봉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신묘장구 대단의 기도 혹시 하시면은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동영상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문자 보내면서 하나 실수한 게 긴급하다 보니까 셔틀 운행 안 하는데 셔틀 운행 되는 것처럼 내가 문자가 넣어가지고 그거는 다음부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상 마치고 끝으로 사랑서원 읽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사랑서원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화 입사및 달마사 부교대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